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아TV. 오늘은 펩트론 한번 급하게 봅시다. 오늘 시장에서 펩트론이 아시다시피 하한가를 맞았는데 오늘 하락 원인은 뭔가, 그리고 반등은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향후에 우리의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포인트죠. 여러 가지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아주 좋아했었죠. 근데 오늘 하한가를 맞아서 여기에 주가가 와서 16만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는 놀라운 모습, 23만 9천원에서 16만 1,000원까지 아주 멘붕 그 자체였는데 시총도 3,759억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추급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건들지 않아요. 기관 투자가도 펩트론을 많이 건들지 않은데 소수 계좌가 관여를 하고 있다. 즉 일반 소위 말해서 증권사의 PB센터 부자 고객들의 몇몇 소수 계좌가 동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펩트론의 매수 주체는 개인 부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얕은 거죠. 네, 얕은 거고 언제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매도 추이도 36,000주까지 갔다가 15,000주, 7,000주까지 빠졌다가 다시 15,000주까지 올라오는데 공매도 자체에 대한 매도의 새로 빠진 건 아닌 것 같다. 오늘은 뭔가 뉴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게 빠진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단순하게 표피적으로만 분석하면 안 되고 정확하고 좀 깊게 3D, 3차원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이제 조사해서 들은 것들을 빨리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카루무사라는 이 스웨덴 기업이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약물 정달 관련된 그러한 파이프라인이죠.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 이 장점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게 1번째고, 2번째. 왜 일라이 닐리는 이 시점에 에러를 받아들였을까? 제가 봐서는 펩트론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봐서는 몰랐을 확률이 100%이고, 일라인 닐리는 갑자기 이 기술을 자기들의 애로를 받아준 거, 그것도 1조가 넘는 금액인데, 1조가 넘는 금액이 과연 많은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이거에 대한 또 측정도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1조가 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러한 가치이다. 파이프라인 가치이다. 왜 일라인 닐리는 이 시점에서 에러를 받았을까?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첫째는 펩트론에 대한 그 기술 공동 연구가 까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데 별로였을 확률. 두 번째, 이것저것 미리 좀 대응 차원에서 하나보다는 2개, 3개가 있으면 좋으니까 1조짜리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1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일라인 닐리가 혹시 우리 펩트론과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저는 약간 이쪽에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펩트론은 지금까지 장점만 봤는데 약점은 없는가? 이 약점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주가가 얻어맞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 전략을 우리가 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기존에는 긍정적인 요인만 반응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약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번 우리 유튜브의 목적을 좀 네거티브적으로 한번 보자. 여러분들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스웨덴의 카루무스라는 회사가 에러를 했는데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파이프라인을 일라인 닐리에게 에러를 했는데 계약을 봅시다. 최대 8억 7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정도의 계약금이고 카루무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에러를 했다. 일라인 닐리의 인크레딘 계열 기반의 장기 지속형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를 장기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
그러한 계약이다. 대사질환 치료제 전부 다 비만 치료와 관계가 있는 거죠. 장기 지속형 비만 및 대사질환. 그래서 우리 펩트론과 전부 동일하게 겹치고 있다. 어느 분들은 그러지 않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쪽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장기 지속형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플랫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펩트론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약물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웨덴의 카르무스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기술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라인릴리의 젯바운드가 작용하는 기전을 보면 이게 바로 GLP-1의 작용 기전인데, 이 기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GLP-1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이나 대장에서 인크레틴 계열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위장관 내 회장이라는 곳에서 대장에서 L세포가 분비되고 소장 내에서는 K세포가 분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인크레틴 계열의 호르몬이다. 인크레틴 계열의 호르몬 중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과 대장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GLP-1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음식물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의 포만감 상승을 조절하고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GLP-1 호르몬의 단점이 있다. 반감기가 2분으로 짧다. 아하, 금방 2분 나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늘려주는 게 일단 기본이겠죠. 늘리는 제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 몸에는 동시에 DPP-1이라는 호르몬을 파괴하는 GLP-1 크레틴 계열의 호르몬을 파괴하는 그러한 효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DPP-4라는 그러한 효소인데, DPP-4는 위장관 내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을 파괴하는 효소가 바로 DPP-4인 거죠. 그러면 반감기를 늘려주는 제형이 하나 필요하고, DPP-4가 이 GLP-1을 파괴하지 않도록 이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반감기를 늘려주는 것은 알부민, 혈장 단백질인데, 이것을 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집어넣으면서 체내 반감기 상승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DPP-4가 파괴하지 않도록, GLP-1을 파괴하지 않도록 이것을 작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약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젯바운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카무르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스웨덴 회사, 이거 제약바이오 R&D 회사죠. 카무르스는 중증 및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상용화를 전문으로 하는 스웨덴의 연구 기반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이다. 아하, 이 회사는, 카무르스는 지질 관련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생물 물리학, 식품, 제약, 화학 분야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주로 스톡홀름의 나스닥, 스웨덴의 나스닥과 같은 그러한 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다. 대학 도시인 룬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하,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이고 스웨덴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카무르스라는 회사를 보니까 400억 크론에 달라는데, 우리나라로 1크론에가 142원이니까 약 5.6조 정도에 되는 그러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어제 31.73%가 오른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일라인딜리바의 에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를 봤는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 기술이란 뭐냐? 우리 스마트 대포와 대척점이 있는데, 카무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닐리로부터 어프론트 자금 선급금 2억 9천만 달러,
약 3,987억 원과 개발 허가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을 최대 5억 8천만 달러, 약 7,975억을 받기로 했다. 향후 제품 상용화 시 글로벌 매출에 대한 중간 한 자릿수대 로열티, 경상 기술료도 포함이다. 약 뒤에서 보면 4에서 5%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의 CEO는 비만과 당뇨병처럼 만성적이고 심각한 질환을 하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장기 지속적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데 뜻깊다. 얘들은 1주짜리. 우리 스마트 대포는 1개월짜리죠. 네. 닐리와 협업을 통해 플루이드 크리스탈 플랫폼은 대사질환뿐 아니라 중추, 신경계, 희귀질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다양하게 플랫폼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해서 애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어떤 특징을 받느냐? 주요 작동 메커니즘을 보면 지질 용액이 체내 주입 시에 액정 젤로 전환이 된다. 아하. 얘들은 지질 용액을 체내에 주입하면 액정 젤로 바뀐다는 거죠. 젤 매트릭스 내에서 활성 성분화돼서 캡슐화 된다는 거죠. 아하. 젤로 만들고 이걸 캡슐화시키고 그리고 점진적 분해를 통해서 약물이 반출된다.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꾸준히 약물이 반출되도록 한다. 아하. 이 회사의 플랫폼의 장점은 젤로 만들고 캡슐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에 또 한계점이 있는데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 젤 형성의 안정 유지에 고도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고 주사 편의성도 떨어진다. 23에서 25G 주사침 사용으로 자가 투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하. 젤 형성 안정성 유지에 고도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고 20에서 23G 주사침 사용으로 자가 투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카무루스의 플루이드 크리스탈 기술의 장점을 보자. 일라이 닐리가 카무루스와 체결한 본계약은 즉각적인 파이프라인 강화가 가능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을 거로 보고 있다. 즉각적인 파이프라인의 강화. 뭔가 좀 일라이 닐리가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 플루이드 크리스탈 기술은 2019년에 RA 파마라는 회사와 제룰 코플란 근위층 치료제에서 주 1회 투여 가능성을 입증받았으며, 아하, 근위층증 치료제에 이 기술이 사용됐다는 거죠. 2019년에 RA 파마와 함께. 네, 두 번째는 2028년 8월 유럽, 미국, 호주의 3개 제품 시판 승인을 획득한 상태이다. 이미 시장에 검증된 그러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닐리로서 기술 검증 단계를 생략이 가능하고 즉시 GIP나 GLP-1, 글루카곤 3중 작용제 등 후보 물질 적용이 가능한 이점을 제공을 하고 있다. GIP는 위억제 펩타이드를 말하는 거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인슐린, GLP-1, 글루카곤. 이 세 개 3중 작용제 후보 물질이 모두 이 회사의 플랫폼 기술에 녹여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고 이미 2019년과 2022년에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파이프라인 강화가 가능한 제품이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카무루스 기업의 장점, 성장 동력은 뭐냐? 일라이 닐리아 파이프라인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초 임상 시장 예정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거죠. 네, 일라이 닐리로는 상당히 빨리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유럽 시장 판매가 확대할 수 있다. 2025년 2분기 독일, 프랑스에 추가 진출 계획이 있고 신규 파트너십도 노보노디스크과 등 경쟁사에게 추가 계약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라이 닐리가 좀 똥줄이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변동은 단순한 계약 규모 차이를 넘어 제약 기술 생태계에서 세대 교체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펩트론이 보유한 3세대 기술의 검증이 완료될 경우 이 제품은 지금 2세대인데 기존 2세대의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들의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반면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2세대 플랫폼이 단기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사 플랫폼의 가치는 있다. 3세대가 이제 실험 단계에 들어가고 또 검증해야 될 것이 앞으로 남아있다면 지금 동사의 2세대 이 기술, 프로이드의 크리스탈 기술은 이미 안정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라이 닐리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애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뭐냐? 카무루스의 크리스탈 기반 장기 지속형 기술은 2세대인 반면 좀 세대가 늙었죠. 스마트 대포는 더 진보된 3세대 기술이다. 이런 단점이 있다. 2세대 기술은 2000년대 초반 나온 오래된 기술이지만 그간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용화에 제한이 있었다. QC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네요. 같은 제품이라도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 약효가 일정하지 않으면 안정성이 중요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부작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비만약 같은 대사질환 치료제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동사는 품질 관리, 일정하게 약효를 정확히 낼 수 있는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뒤집어서 이제 펩트론에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펩트론과 일라이 닐리가 맺은 계약을 한번 봅시다. 2024년 작년 10월에 체결된 펩트론과 일라이 닐리 계약은 비독점 라이선스 기반의 예비 협력 단계에 해당한다. 계약이 아니라 협력 단계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기간은 14개월 동안이고 10월이니까 올 12월에 끝나죠. 스마트 대포 기술을 닐리의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공동 연구이고, 네. 기술 성능 검증 후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체결이 꼭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거죠. 펩트론과 일라이 닐리의 주요 계약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한적 권한 부여이다. 내부 R&D 목적과 후속 상업화 계약을 위한 평가용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종료 조건. 일라이 닐리는 30일 전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별표를 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펩트론 사장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해지할 영역은 없더라고 일단 답을 받은 것 같아요. 금전적 리스크 분배, 선급금 없이 성과 기반 마일스톤 방식을 채택을 했다. 선급금을 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게 일라이 닐리와 펩트론의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유연한 종료 조건. 써봤더니 아니다면 한 달 전에 그냥 통보해보면 끝이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염려해야 될 계약 조건이다. 오늘 최호일 펩트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 사람 고려대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닐리로부터 카무루스와의 계약이 펩트론과 협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확답을 받았다. 과연? 이 부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카무루스의 기술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와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로 단순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 과연?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펩트론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쪽에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펩트론의 3세대 기술이 검증되면 카무루스 대비 170% 높은 로열티 획득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분무 건조 기술이 mRNA 백신 생산에도 적용이 가능해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펩트론은 일라이 닐리와 비독점 계약을 통해 공동 연구 성과 시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이익 창출과 타사 대상 추가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을 갖춘 그러한 계약이다. 이 점은 장점이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평가 계약 단계에서 주가 과열은 2018년 셀티론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사례와 유사하다. 고려대학교 약대 교수는 체내 제일 형성을 위한 기술 2세대와 미립구 기술 3세대의 임상 효능이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마트 대포 펩트론을 투자한 사람들은 2025년 3분기 공동 연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 계속 워칭을 해야 된다. 이건 천수답을 하는 말을 봐야 되는 거죠. 일라이 파이프라인 적용 확대 여부, GIP, GLP-외 추가 화합물이 있느냐, 5성 GMP 공장 가동 현황, 분기별 생산 능력에 대한 것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미 FDA와의 기술 논의 진행 상황, 프리 IND 회의 결과 등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펩트론은 계약 종료 가능성, 일라이 닐리 일방적인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했다.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죠.
특허 분쟁 가능성. 스마트 대포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미국에 특허 5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2025년 1월 기준으로. 호호. 자금 조달 압박, 기술 검증 기간 중 추가 유상증자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본계약 수익 구조의 장점. 선친금 수치. 카무루스는 계약 체결 시 2억 9천만 달러가 돈이 들어온다. 판매 대비 약 4에서 6% 고정 수익 구조로 되어 있다. 4개 약물 화합물에 대해서 추가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파이프라인 확장성.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장을 떠들게 했던 카무루스 계약의 장점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단점이 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3세대의 좋은 기술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 볼 생각도 있는 거지. 인라인 1 입장에서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내일 반등 시 50%를 줄이자. 네, 일단 반등하면 줄여야 된다. 한번 어떤 이유에서 주식이 금이 가면 다시 붙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 펩톤의 말을 너무 믿지 말자. 항상 의심하고 X를 치자. 물음표를 치자. 이게 이제 제가 내리는 여러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얕게 아는 건데 제 생각을 빨리 급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악플은 사양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은 좋은데 악플은 사양합니다.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